네, 미 연준이 4년 반 만에 금리를 대폭 인하했습니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건데요. 네, 연내 추가 인하를 시사하면서 긴축 통화정책 기조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한국은행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 내용들 서강대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연준이 0.5%포인트 내린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지금 미국 분위기도 보니까 예. 그 금융시장에서도 약간 0.25 쪽에 대한 베팅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0.5를 내린 것은 약간 의외라는 얘기가 많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왜 0.5를 내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지금 어쨌든 간에 미국 경기 지표들이 노동시장 자체의 과열은 좀 씻고 있습니다만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보기엔 아직 좀 무리가 있는 숫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GDP도 성장세가 견고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경기가 나쁘다고 볼 측면이 그렇게 있지 않은데 지금 0.5를 내렸다. 왜냐하면 0.5를 내린 거는 예.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왔을 때 0.5를 내린 경험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를 들어 코로나 때 100bp를 한 번에 내린 적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충격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0.5를 내린 건 거의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시장이 약간 놀라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게 미 연준이 2020년 3월부터 4년 반 동안 10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을 단행해 왔고 그 이후에는 동결해 왔는데 이번에는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어져 온 그런 긴축 정책, 긴축 통화 정책의 기조도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긴축적 통화 정책의 기조가 바뀌었다라는 건 앞으로 대세 지장이 없는 한 다시 금리 인상기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네. 금리는 내려가는 방향일 것이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990년대 중반을 한번 돌아가 보면요. 그때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높다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연준이 금리를 좀 낮추기 시작한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미국이 불황에 들어가지도 않았었고 그랬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때 인플레이션이 다시 약간 올라오려고 하니까 다시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이렇게 미세 조정을 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기조 자체는 내려가는 방향이지만 그리고 네. 연준의 지금 관심이 인플레이션보다는 노동시장의 냉각으로 관심이 확 전환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향후에 약간이라도 다시 튀어오르게 된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연준은 미세 조정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대세는 내려가는 방향이다라고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빅컷이 뭐 사후 대응이다, 선제 대응이다 이런 의견도 조금 갈리던데 어떤 의견들인지 그리고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후 대응으로 보는 입장은요. 사실은 7월부터 좀 내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노동시장 지표라는 건 미국이 사실 우리가 노동시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장 크게 들 수 있는 건 노동시장이 굉장히 유연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해고 같은 것들도 굉장히 쉽고 고용도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노동시장 지표들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실업률이 튀거나 새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줄어들거나 그리고 혹은 해고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노동시장 지표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7월부터 지금 나오는 지표들은 실업률도 좀 올라가고 하는 지표들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노동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고 이게 안 좋아지면 굉장히 급격하게 안 좋아지니까 7월부터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이 리세션에 경기 침체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예. 바로 그 목전에 와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연준이 한번 실기를 했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연준의 실기를 얘기하면 왠지 생각나는 국면이 또 한 번 있으시잖아요. 그게 2022년 중반에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예.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고 좀 네. 늦게 대응에 늦게 들어간 적이 있잖아요. 그때 실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연준이 이번에는 실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실 0.25를 내려도 되는데 0.5를 내린 것이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조금 선제적인 대응이다라고 보는 쪽은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 예를 들어서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도 견조하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파월 의장도 미국 경제 굉장히 견조한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0.5를 왜 내렸을까라고 생각하면 결국 향후에 노동시장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 가지 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그런 상황이기 저는 전에. 조금 선제적인 대응을 보고 있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노동시장 자체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는 조금 속도가 더뎌지고 있습니다만 소비, 미국 경제 70%를 차지하는 소비 성장률도 뭐 3% 정도로 견조하고요. 예. 지금 아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 이번 분기에서 지금까지의 경제 활동들을 종합해 보면 어느 정도 성장률이 나올까라고 보는 GDP 나우도 예. 2.9% 정도 성장. 미국이 2분기에 3% 잠정 성장을 했고요. 그 지금도 한 2.9%. 미국의 기초 체력 성장률이라고 불리는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보통 2% 약간 아래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네. 미국은 여전히 기초 체력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지금 나쁘다고 볼 지표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선제적인 인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B컷을 단행할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0.25 이하기도 있었는데 B컷을 단행했단 말이에요. 이 불안감을 오히려 높일 수도 있다. 특히 금융시장에는 좀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이런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저도 사실 걱정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어. 모두가 0.25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0.5를 하면 사실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일부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연준은 시장인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지표들을 보고 네. 경제에 대해서 더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자체가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파월 의장이 잘 했었어야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시장을 달래는 것.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안 좋아져서 내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 약간 선제적으로 내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늘 파월 의장이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고요.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주식시장 미국 3대 지수 다 빠진 것도 예. 일부분은 또 그런 것들이 반영돼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도 궁금한데 경제 전망 정도표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도표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성장률 원래 2.1% 정도로 올해 보다가 예. 2%로 0.1 하향 조정했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기초체력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1% 후반이니까 여전히 미국은 기초체력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비운 것 같고요. 실업률이 조금 많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원래 올 말에 가면 4% 정도 실업률일 거라고 보고 네. 있는데 예. 벌써 저번 달 실업률이 4.2%까지 다시 떨어졌다 이제 약간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4.4로 0.4 정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결국은 연준이 하는 얘기와 전망치가 정합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스토리로 연결해 보면 예. 지금은 나쁘지 않은데 4%대 초반에 4.2라는 실업률은 나쁘지 않지만 향후에 실업률이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거고 그리고 연준이 사실 대응을 하면 이거는 외생 변수라는 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변수들. 예. 예를 들어서 네. 계절이 바뀌는 거 외생 변수죠. 그런데 외생 변수가 아니고 연준이 이렇게 선제 대응을 하면 또 실업률 자체도 조금 낮아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연준이 조금 먼저 움직인 거다라고 그럼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0.25%포인트 인하하고 뭐 그런 류의 수순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점도표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거기에 올 말에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가 있을까라고 가장 적절한 수준의 기준금리들을 연준 위원들이 19분이 그렇죠. 찍는데요. 지금 보면 원래는 한 번 내릴 거라고 했던 점도표에서 이번 0.5 포함해서 향후에 2번 더 내릴 거. 그러니까 총합 올해 한 1% 정도 내릴 것이라고 하는 점도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올해 FOMC가 11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2번 남았으니까요. 0.25, 0.25로 가든지 아니면 0.5 내리고 기다리든지 하는 스텝으로 갈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5를 내리는 건 연준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는 0.25 가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한 시나리오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금융시장에 사실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0.5%포인트로 줄었잖아요.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이 올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1,350원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했던 것 같은데 환율이 8월 중순부터 1,350원 밑으로 환율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그때부터 한국은행의 그동안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 요소 중에 하나가 결국 한미 금리 역전 폭이었는데 그리고 환율 측면이었는데 그 부분은 많이 덜었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것 같고요. 그러면 방금 전에 그 뉴스 어떤 그 꼭지에서도 나왔지만 한국은행에서 한 얘기가 뭡니까? 이제는 국내를 바라보고 통화 정책을 할 여지가 조금 더 많이 생겼다. 그러면 국내를 바라보고 한다는 건 뭐를 덜 본다는 거냐면 환율을 좀 덜 본다. 미국하고 금리 차를 좀 덜 보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뭘 더 볼 것이냐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간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함께 금융 안정이라는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의 폭발적인 증가세, 그로 인한 주택가격의 상승세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지금 나오는 것처럼 국내 요인에 더 가중치를 둘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도 생각해 주셨는데 그러면 11일에
한국은행 금통위 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류의 결정도 좀 나오게 될까요? 저는 사실은 한 2달 전까지의 비유는 시장의 비유는 뭐였냐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바로 9월에 금리를 내리면 10월에 한국은행이 따라서 내릴 것이다라는 게 2달 전 정도의 비유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환율이 1350 위에 있을 때는요. 근데 그 아래로 내려오고 이제는 미국이 금리를 실제로 내린 상황, 그것도 빅컷을 한 상황에서 그렇죠. 한국은행의 선택은 좀 더 국내적인 요인에 집중할 텐데 어떤 요인이냐? 결국 가계부채가 최근 증가하는 폭이 심상치 않거든요. 뭐 7조, 한 달에 7조, 8조, 9조씩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한 5조 미만 정도로 증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혹은 금융당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목표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지금 한참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금융당국이 굉장히 강하게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고 그리고 주택시장의 공급 정책 같은 것도 최근 들어서 뭐 나오기는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로 움직일지를 보고 한국은행이 결정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정책이라는 게 오늘 정책을 딱 펴면 내일 바로 효과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요. 예.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한국은행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10월에 금리를 내려서 가뜩이나 지금 튀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수도권 중심, 서울 중심 아파트 이 주택 시장을 어떤 뭐 치어리딩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10월에는 움직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아직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어느 정도로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큰 사실은- 변수가 될까요? 네, 한국은행은 명시적으로는 사실 우리는 부동산 가격을 뭐 좌지우지하거나 그것을 목표로 하는 데는 아니다. 다만 금융안정의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누증되는 것이 너무 빨리 누증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한다라는 건데 사실은 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70%가 주담대잖아요. 결국 이건 주택 가격이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결국은 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지금처럼 지속되거나 혹은 언제라도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한 한국은행이 움직이기는 굉장히 어떤 룸이 적어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시경제금융회의 오늘 열렸습니다. 어떤 류의 이야기들 주고받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변동성이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통화 정책이 바뀐다는 건 사실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천지개벽할 일이거든요. 그것도 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4년 만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미국의 통화 정책이 환율 측면에서 국제 금융 시장에 또 원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갈 수 있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들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이제 내리는 것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처럼 좀 되는 상황인데 이게 혹시나 뭐 바뀔 수 있는 변수 같은 것도 혹시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내려가는 방향일 수밖에 없는 건 물가도 이미 2%까지 왔고요. 네, 어떻게 보면 환율 측면에서도 많이 부담을 던 상황이라서 예. 지금은 내수도 안 좋고요.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언제 시작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관건. 두 예. 번째 관건은 내년에 그렇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 있느냐라는 게 두 번째 관건인데 저는 가계부채 집값 한번 이렇게 들썩이기 시작하면 쉽게 잡히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이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은 많이 줄어든 상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 연준이 0.5%포인트 빅컷을 단행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경제 좀 짚어봤습니다. 서강대 경제학과의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